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부터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실시가 되는데요. 여야 대표 유세 현장에서 투표를 독려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 보고 패널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주십시오.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시면 이런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칠 겁니다. 단명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그거 총선에서 만든 경우 잘 없었습니다. 그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답은 하나입니다. 그냥 투표장에 나가시면 됩니다. 박빙 지역에서 지면 대원 저지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단 0.73%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투표하고 투표하게 하고 투표하도록 설득해서 여러분이 이겨주시겠습니까? 네, 유세 현장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은 신촌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각각 사전투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의 장소로 신촌, 대전 택한 그 전략적인 의미 또 메시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지금 그 야당 어떤 공격의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김준혁 그 수원 후보가 지금 그 미 군 장교에게 뭐 이대생을 뭐 성상납, 성접대를 시켰다, 뭐 이런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서 그 공세를 좀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카이스트가 지금 그 우리나라 연구의 어떤 그 본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감으로써 지금 현 정부가 그 R&D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청년의 어떤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부분과 그것을 토론하러 그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 행사에서 그 카이스트 학생을 입틀막한 그런 사건을 좀 부각함으로써 이 정부의 현재 자세, 태도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다라는 거를 부각시키고 그 심판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통상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한 이 투표율이 높으면 그러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죠. 근데 최근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뭐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빨리 하시라, 많이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게 이제 처음에는 진보 진영이었죠. 네네. 그랬다가 이제 또 보수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서 예. 뭔가 불신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하면서 이제 선관위에서도 사전투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러면서 크게 이제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자체를. 여야 모두. 예, 여야 모두가 이제 보수든 진보든 양측이 모두 문제 삼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자신의 지지자를 얼마나 많이 끌어냈냐가 이번 승부의 결국 관건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도 열심히 하시라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모든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층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표율 자체가 높으면 뭐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과거의 통념은 맞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특히 60대 이상이 2030보다 훨씬 많아진 인구가 예. 그런 첫 번째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통념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사전투표를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는 장기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편리해서 투표를 높이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긍정적 예. 효과는 있는데 오늘 또 치면은 4월 10일까지 5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변화 가능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 과거에 극단적이게 하면 과거 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투표를 앞두고.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전투표는 바람직하지 않은 뭐 그런 제도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요, 사전투표를 해야 많은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그날
상황에서 뭐 투표를 못할 경우에 아차해서 투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제가 첨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수도권 격전지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막말 논란을 빚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지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것만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국회를 갈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에 보내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을 물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더 하니까요. 자, 한동훈 위원장 차라리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네. 김준혁 후보 공천한 이재명 대표까지 싸잡아서 겨냥한 발언 같아 보이는데 우리 장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김준혁 후보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의 대상에 올리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바바리맨 이런 건 희롱과 조롱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게 득이 되는 어떤 단어이자 발언인지 좀 상당히 의문이고요. 민주당에 대한 뭐 어떤 비판 가할 수 있지만 집권여당 대표면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 뭘 잘못했고 앞으로 뭘 잘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기보다는 민주당을 심판하겠다, 운동권을 청산하겠다, 종북 세력을 없애겠다. 이게 지금 유권자들, 특히 중도 유권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거 막판까지 메시지 전환이 없는 건 좀 한계로 지적될 듯합니다. 네, 선거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동훈 위원장 어제 수도권 격전지 유세에서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은 수위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정책도 내세웠습니다. 중독층 표심을 끌어잡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 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책으로 보여주는 민생 행보를 보이는데요. 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연체 리스트 삭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보면은 그 영업 정지 처분 유예제도 같은 예. 것 마치 이제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고 성년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어떤 술을 팔거나 했을 때에 영업 정지가 불가피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유예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승부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이런 뭐 그 정책을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정부 여당으로서 실제로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함으로써 네. 막판 어떻게 보면은 중도 표심을 잡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요, 한 위원장 지도부의 선거 전략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조 심판 프레임이 실책이다.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위원장이 너무 검사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너무 결과론적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결과가 아직 안 나오는데 결과론적 이야기로 비판하는 게 맞는지는 선배 정치인들로서 이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심판론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먹히는 이유가 그 심판론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용산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의미가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지금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검사 근성의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그 한 직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어떤 직업을 했던 어떤 근성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만큼 정치인이 돼서 정치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정치인도 별로 보기가 좀 드물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 비판이 선배 정치인으로서 이 상황에서 할 것인가 이거는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야당의 험지로 불리는 영남권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유세 도중에 근처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무소속 장해찬 후보 이 맞닥뜨려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이 참 좁은 거 봅니다. 우리 저기 7번이 장해찬 후보죠. 우리 장해찬 후보 유재차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씩 양보하는 거 어떻습니까? 법인 카드 의혹을 폭로한 고객세무자 조명현이 있다. 이재명은 조명현에게 사과하라. 이런 거를 선거 방해죄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반응하지 마시고. 사과해라.
이 앞에 7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장해찬 후보 끝까지 잘 버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글쎄, 노 교수께서는 저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선거운동 하다 보면 서로 격한 모습이 네. 벌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렇게 직접 그 앞에 가서 저렇게 유세를 방해하고 하는 것은 격한 모습 떠나서 좀 진짜 선거 방해를 할 수 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칫하면 정말 사법처리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저 장면을 보니까 장해찬 후보가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분노에 차 있는 듯한 모습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공천까지 됐다가 공천이 취소됐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길게 봐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고 더더구나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가 말한 얘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잘 버텨달라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후보와 장해찬 후보가 함께 계속해서 끝까지 가면 어부지리를 얻는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장해찬 후보가 조금 그 화난 모습을 조금 숙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네. 젊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길게 정치하려면 오늘만 살고 만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자중을 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장해찬 후보 공천 취소됐다가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를 했고요.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결국은 보수 진영의 표가 갈라져서 어부지리를 얻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장해찬 후보 당에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에서도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표가 갈리고 있죠.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반사이익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 대통령과 결국 함께 갈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라고 딱 잘라서 선을 긋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청년 정치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구태 정치인보다도 못하다는 측면이 듭니다. 이 현장에서도요. 국민의힘 후보는 왜냐하면 유세 동선이 한 지역구가 좁다 보니까 이 포스트가 되는 지역에서는 겹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양보했어요. 그러면 내가 뒤로 좀 빠져서 다음 시간대에 하겠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청년 정치인의 기계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이게 좀 완전 반청년 정치다.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유권자분들이 생각하실까요? 정치 길게 하시려면 선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걸 한번 살펴보죠. 이재명 대표가 이틀 연속 영남권을 돌면서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영남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지 또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전체 판세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PK에서 이 동남풍이 훈풍이 불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전략을 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푸른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판세를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제 기억에 16곳 그러니까 부산에서 16곳 중에 북구에 한 분만 이제 그 당선됐었는데 이번에는 상당 부분 격전지로 보고 있다 보니까 네. 활약을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그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다만 TK, PK를 나눴을 때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네. 큰 바람이 불 가능성이 낮지만 네. 그 부울경 PK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민주당 쪽이 선전할 가능성 더불어서 지역구뿐만 아니고 그와 같은 바람이 비례대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최선을 다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서 비례대표의 상당수를 얻겠다. 전체적인 득표를 얻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예. 다만 아직까지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바람 정도의 어떤 의석을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네. 민주당이 이제 파란 바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에 동의하시든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천 잡음이 있었을 때에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에서 네. 이종섭 대사 임명 이후에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예. 민주당 쪽으로 어떤 좋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영남의 의석수가 그 65석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6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나간 그 이상원 그 후보까지 하면은 7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대구
경북 쪽에서는 뭐 의석이 없는데 여전히 뭐 의석을 확보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부울경 지역에서는 이제 부산이 18석인데 지금 현재 3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4석에서 6석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 있고 뭐 이건 물론 경합 지역을 포함입니다. 예. 우세 지역만 하면은 뭐 기존에 한 3석에서 4석 정도로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울산 지역은 지금 현재 1석인데 1석이 무소속으로 변하면서 저희는 사실은 0석입니다. 0석인데 뭐 0일 수도 있고 경합 지역을 포함하면 한 2석까지도 뭐 희망을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도 현재 3석인데 네. 뭐 3석에서 5석 정도를 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경합 지역을 포함해서 희망적으로 볼 때라는 의미이고요. 이거보다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 뭐 영남권, 경남 지역에 뭐 유세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창원에서 또다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적절하냐 이거 놓고도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노동일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적절하지 못한 모습일 뿐만이 아니고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죠. 이건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전직 대통령이 더구나 직전 대통령이 저렇게 후보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런 것들은 물론 법으로 해야 금지돼 있지 않지만 네. 또 유권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예. 윤리, 도덕, 관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보이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이다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스스로 잊혀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잊혀지고 싶은 게 잊혀지는 게 두려우신가 봐요. 때가 되면 저렇게 자꾸 뭔가 사회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시고 또 직접 이렇게 선거 전까지 뛰어드시는 거 보면 잊혀지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전직 대통령이라 그러면 진영을 떠나서 우리 사회의 원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 찍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큰 틀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방향을 정해주시는 예.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우리도 조금 더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내부에서도 강성 일단 예. 강성 지지층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임종석 실장은 좀 책임감 때문에 이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다고 읽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위기가 다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그것이 과해질 경우에 이게 국가의 리더로서 그 모두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런데 대통령이 예. 한 진영의 리더로 다시 오는 듯한 느낌을 네. 주는 것이 어떤 국가의 어떤 역사, 그 다음에 그 정치 역사의 그 좋은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느냐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선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성 지지층에서는 지금 현재의 선거를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바꾼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분위기에 좀 이렇게 타서 그 다른 어떤 편성하는 거 아니냐. 세력들이 편성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불편함과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리포터로 먼저 좀 만나보겠습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조사해온 금융당국이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브로커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사업에 쓰여야 할 돈이 개인의 빚을 갚는 데 쓰였고 제출한 서류도 대부분 허위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서울 강남 아파트를 31억 원에 산 양문석 후보. 당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편법 대출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를 조사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감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사용 용도로 써야 할 대출금 11억 원이 부모의 대부업체 빚 등을 갚는 데 쓰였고 대출 석 달 뒤 사후 점검 때 양 후보 딸이 낸 사업 관련 증빙 서류 7건도 대부분 허위라는 겁니다. 물품을 샀다는 업체를 확인해 보니 이미 폐업했거나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는 곳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형, 허위 증빙 대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중앙회는 일련의 허위 서류 작성에 양 후보 딸과 대출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53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자, 지금 직접 보셨습니다만 새마을금고 중앙회 양문석 후보의 딸이 허위로 증빙 서류를 냈고 또 용도와 다르게 돈을 쓴 것도 확인됐다. 이래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출 과정이 위법이 판단된 근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자 대출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자 대출은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쓰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돈을 사업하는 데 써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실질적으로 11억을 빌렸는데 그 돈이 받자마자 이미 그 돈을 부동산을 사는 예. 과정에서 대부업체, 쉽게 말하면 사채업체한테 빌린 6억을 갚는 데 돈이 바로 들어갔고 나머지 돈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고 본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의 부인에게 계좌에 송금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돈은 그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빌린 지인들에게 돈을 갚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본인들이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예.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사기를 범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허위의 어떤 내용의 어떤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예.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로 지금 실질적으로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감사 결과로서는 명백하게 드러난 어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는데 나아가 용도 사기 한마디로 그 용도를 제대로 알렸다고 하면은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후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도 예. 앞으로의 어떤 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본 것만 봐서는 양문석 후보가 주장하는 편법은 넘어섰다 이렇게 보십니까? 편법을 넘어 불법이라고 볼 가능성이 큰 것이요. 예. 실제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를 제대로 알렸다고 하면 빌려주지 않아야 할 그런 관계가 성립될 경우 네. 그리고 또 변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돈을 변제하겠다는 네. 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설령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5억 원이 넘으면 단순 사기가 아니고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양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불법 대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양 후보는 일단은 편법 대출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사기 대출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양 후보 딸 그리고 대출 브로커만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딸이 조사 대상이 되면 양 후보도 앞으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수사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딸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고 본인이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이제 편법 대출이 있었다, 사기는 아니다라는 해명 내용을 보더라도 예. 이 주어는 본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네. 지금은 금감원 차원에서는 강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본인들이 스크린을 한 부분을 이첩하고 좀 추가로 수사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왜냐하면 좀 조속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딸과 이제 같이 개입이 됐다는 대출 브로커에 한정해가지고 관련 서류나 자료들을 넘긴 상태지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법 상황이 더 드러난다면 이 양문석 후보 본인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양 후보는 편법 대출 논란 관련해서 사과는 계속하고 있지만 물러나진 않겠다 이런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 세장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제가 종식시키는데 깃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네부터 깨끗하라. 네, 양 후보 정권 심판론 강조하면서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향해서 너부터 깨끗하다. 그러면서 기회 한 번만 더 달라. 사과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유세 현장에서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거 정말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 맞는가요? 저게
그로테스크하다는 말 또 한 번 보내요. 정말 초현실적인 모습이고 아니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혐의가 있는 현재는 혐의지만 예. 정권 심판론만 앞세우면 다 면죄부가 되나요?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고 다 뭘 얘기하셨지만 예. 본인은 뭐 편법 대출이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그건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예. 법에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그야말로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처분 행위가 있으면 사기죄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개인 간에 빌리면서 용도를 거짓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돈을 다 갚았어요. 네. 더 많이 갚았어요. 그래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예요. 근데 저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기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고 모든 걸 다 윤석열 정권 심판만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분이 또 국회의원이 된단 말인가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김준혁 후보 이야기도 해보죠.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한 이 문제 발언도 지금 줄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연산군 시대에 빗대서 한 표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산군이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 불러갖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시키고 이것이 현재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유사하죠. 네. 네, 윤 대통령을 연산군에 빗대면서 입에 담기 거북한 이 성적 발언을 쏟아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그 후보의 과거 발언들 글쎄 이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후보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넷에는 역사학자냐, 야한 소설가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수원성을 여성의 특정 부위에 빗대고 그리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초등학생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더불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에 대해서 이화여대생을 또 위안부로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역사학자는 사회과학자입니다. 사회과학이란 것은 구체적인 증거를 대고 그 증거에 기해서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막 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후보를 사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한 어떤 중도 표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방송에 제대로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어떤 얘기를 하는 후보를 맞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보면 민주당이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국민의 심판 두렵지 않는지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후보를 여성 단체 그리고 위안부 단체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또 여당에서도 김 후보 옹호한 조상우 법률위 부위원장까지 대검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건가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일단 후보 개인의 과거 잘못인 부분이 있죠. 당에서 이걸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건 네. 저는 후보자가 정말 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사과하는 문제고요. 지금 이미 대검에 고발 조치가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도 다 하나하나 사안을 나눠서 봐야 될 텐데 일단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건 또 친고죄 영역인 부분이 있고요. 조상우 변호사도 같이 이제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조상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 등에서 이건 역사학자가 이제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니까 이제 과도하게 문제 삼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에 사실 불과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요.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그 대상자가 특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를 단순히 두둔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가 좀 법리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정치 공세적인 측면으로 가져가는 측면도 다분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네. 김상일 이렇게 네. 여쭤볼게요. 한병도 전략본부장께서 살펴봤더니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여론의 동향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좀 당황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론의 동향이 없으면 그냥 밀고 가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가 예.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한 후보에 대한 어떤 판단이
전체 선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이 끓는데 뭐 기포가 부글부글 올라오는 건 맞는데 이게 끓어 넘칠 거냐 아닐 거냐 이거를 좀 고심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현재에 제가 뭐 그 영남 분위기도 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선거의 분위기가 민주당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들 한두 분 정도 지금 이 문제를 굳이 제가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아니 뭐 그 당에서는 이 두 후보의 문제와 전체 그 선거판 전체를 보는 이 두 시각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예. 저는 이게 추가 취재가 계속 이루어지고 추가 취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국민 관심이 여기에 계속 그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끌어 넘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끌어 넘치는 지점을 정확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3지대 소식도 잠깐 짚어보죠.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 예. 서울 동작과 용산 등을 찾아서 여당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측은 유세 일정을 응징 투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이 국민의 응징 대상 아닌가요? 근데 무슨 응징 주체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예. 정말 황당하고 믿기 힘든 사실이에요. 이분에게 또 뭐 엄청난 지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현실화될지 잘 모르겠고요. 정말로. 조국 대표 다 알지만 1심, 2심 다 지금 징역 2년에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입시 비리 플러스 또 유재수 감찰무마라고 하는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강령을 보면 제1강령이 검찰개혁이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네.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민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시 비리로 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거기도 또 입시 공정성 확보를 내세웠어요. 네. 이건 정말 황당할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